관속의 회장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당신들도 알잖아.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남자는 계속 외쳤습니다. 재벌 회장의 장례식을 뒤집어 놓은 운전기사. 모두가 그를 미친놈이라 불렀습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군. 경찰마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장례식 이틀 전 회장의 장남이 누군가에게 속삭인 말을 화장 끝나면 정리하러 갈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남자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 그리고 세상이 경악한 반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장례식장 앞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매그룹 고영달 회장의 발인을 위해 검은 우산을 든 조문객 200여 명이 연구차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재계 순위 10위권 그룹 회장 3명, 현직 국회의원 5명, 전직 장관 2명이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주인 장남 고준혁이 연구차 앞에서 조문객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 옆에 선 장녀 고수진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눈가를 찍어냅니다. 고수진의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고 손에 든 흰 손수건이 금세 눈물에 젖어갑니다. 그 뒤로 사매그룹 임원진 30여 명과 재계 인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의사 직원 4명이 국화꽃으로 덮인 관을 들어 올립니다. 연구차로 옮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멈춰요. 장례식장 로비 방향에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하나가 빗속을 뚫고 전력 질주해 옵니다. 양복 바지 무릎에는 진흙이 묻어 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제지하려던 직원 2명을 밀쳐내고 달려온 상태입니다. 저 사람 뭐야?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들 사이를 뚫고 관 앞까지 도달합니다. 박 기사? 임원 몇몇이 그 남자를 알아보고 술렁입니다. 18년간 고영달 회장의 전담 운전기사였던 43세 박만수입니다. 사매그룹 비서실장이 경호원들에게 급히 손짓합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막아. 조문 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박만수가 상주 고준혁에게 달려듭니다. 두 손으로 고준혁의 멱살을 움켜쥡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악을 씁니다. 부회장님, 이게 뭡니까? 회장님이 아직 살아계신 거 알잖습니까?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저 사람 미쳤어? 뭐라는 거야, 지금? 고준혁이 박만수의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경호원 4명이 달려들어 박만수의 팔을 비틀어 꺾습니다. 박만수가 바닥에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준혁을 향해 악을 쓰며 버둥거립니다. 저관 안에 회장님 안 계십니다. 비어 있다고요. 당신들이 회장님을 어디 숨겼어요? 그 과정에서 고준혁의 상복깃이 찢어집니다. 고수진이 즉시 휴대폰을 꺼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옆에 선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언론 대응 준비해. 지금 바로. 고수진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박만수를 내려다봅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인 20대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블로거입니다. 1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합니다.
박만수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가면서도 박만수는 계속해서 관 쪽을 돌아봅니다. 저 관 열어보세요. 회장님 안 계시다고. 제발 확인만 해보세요. 영구차가 출발합니다. 고준혁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동생 고수진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조문객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의 인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수진이 주변 인사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설명합니다. 아버지 전담 기사였는데요. 갑작스러운 부고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거든요. 장면이 바뀝니다. 이틀 전인 9월 13일 밤 11시 같은 장례식장입니다. 빈소에 조문객이 빠진 늦은 밤 박만수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 주변을 천천히 살핍니다. 박만수의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이상하네. 시신 보관용 냉동 장치가 없습니다. 드라이아이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만수가 낮에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염습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아, 그건 저희가 안 했어요. 가족분들이 외부 업체를 따로 부르셔서 저희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만수가 빈소를 나와 장례식장 1층 복도를 지나갑니다. VIP 흡연실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준혁입니다.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수가 급히 화분 뒤에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거기 잘 있지? 응, 며칠만 더 버텨. 화장 끝나면 내가 직접 갈게. 박만수의 눈이 커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설마.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냉동 장치가 없는 관. 외부 업체가 담당했다는 염습. 그리고 지금 이 통화. 회장님이 살아계신 거야? 박만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관 속이 비어 있고 회장이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밀려옵니다. 다시 발인 당일인 9월 15일 저녁 8시입니다. 박만수의 발인 저지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재벌 장례식에서 운전기사가 난동, 관 속에 살아있다고 주장 같은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릅니다. 밤 10시 고수진이 사매그룹 홍보팀을 통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회장님 사망 발표 직후 전담 기사직에서 해제 통보를 받은 직원이 이에 앙심을 품고 정신 이상적 일탈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방송사 3곳이 밤 11시 뉴스에서 이를 보도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박만수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저관은 비어 있어요. 담당 형사가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사본을 내밉니다. 여기 사망진단서 있잖아요. 주치의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8월 2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뭘 근거로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님, 저를 좀 믿어주세요. 18년간 회장님 모셨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조사 기록에 펜을 굴립니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의심, 정신 감정 필요성 검토. 자정이 넘어 박만수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풀려납니다. 경찰서 로비에 80대 노모 김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 전 뇌졸중 이후 말이 어눌해진 김순자가 아들의 손만 꼭 잡습니다. 만수야, 어머니 괜찮아요. 가요. 박만수가 휠체어를 밀며 경찰서를 나섭니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 2명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박만수 씨, 정말 회장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자들을 지나쳐 택시를 잡아탑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조수석에 어머니를 태웁니다. 택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16일 오전 9시 삼해그룹 본사 45층 회의실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고준혁이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법무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외부 로펌 변호사 2명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박만수에 대한 법적 대응 어디까지 준비됐어? 고준혁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묻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철을 펼치며 대답합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외에 모욕죄까지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어제 경찰에 접수했고요. 외부 로펌 변호사가 말을 잇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시죠. 장례식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유족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수억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입도 못 열게.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입니다. 주요 매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비상식적 행위라는 프레임으로요. 오전 중으로 방송 3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아. 우리가 피해자야. 그걸 확실히 각인시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수진이 들어옵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빠 나도 끼워줘. 고수진이 빈자리에 앉으며 법무팀장을 바라봅니다. 박만수 인사 기록 뒤져봐. 18년이면 뭐라도 하나 있겠지. 지각이든 사고든.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장에게 연락합니다. 고수진이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합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우리 가족 행사에 난동을 피워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반지하 원룸에 박만수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자신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내립니다. 미친놈 키읔키읔키읔. 관종도 이런 관종이 없다. 해고된 것도 이유가 있네. 저런 인간이 18년이나 운전을 했다고? 정신병원 가라. 박만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휴대폰이 연달아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사회 쓰레기. 가족 잡아먹는 놈. 네 인생 끝났어. 발신 번호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박만수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 오전 11시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에 삼해그룹 비서실이라고 뜹니다. 박만수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박만수 씨죠? 저는 삼해그룹 비서실 차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5천만 원 드릴게요. 공개 사과문 작성하시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시죠. 박만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사과할 일이 없는데요. 박 기사님,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손 좀 봐드릴까요? 사과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박만수가 전화를 끊습니다. 30분 후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옵니다. 합의 안 하시겠다? 좋아요. 그럼 민사 손해배상까지 가요. 수억 청구할 겁니다. 평생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박만수가 다시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던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 구석의 낡은 서랍장 앞에 섭니다. 서랍장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입니다. 6개월 전인 3월 22일 고영달 회장이 건넨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마친 회장을 모시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이 뒷좌석에서 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만수야, 이거 맡아라. 회장님,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봐라. 그전엔 열지 마.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맡아. 나만 믿어. 박만수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방입니다. 손이 지퍼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만수가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40대 중반 수수한 점퍼 차림입니다. 누구세요?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 기자 최영준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기자요?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사매그룹 기사 쓰려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사망건에 의문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멈춥니다. 고준혁의 비리를 10년간 쫓았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도울 수 있어요. 박만수가 화면 속 남자를 바라봅니다. 30분간 아무 말 없이 서성입니다. 결국 문을 엽니다. 최영준이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옵니다. 벽에 걸린 사매그룹 사원증과 우수사원 표창장 3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앉으세요. 박만수가 낡은 의자를 내밉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고된 게 아닙니다. 최영준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회장님 사망 발표 직후 전담 기사직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해고가 아니라 직무 해제요. 고수진이 언론에 해고라고 거짓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건요? 회장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박만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8월 18일에 회장님을 병원 정기검진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식사도 잘하시고 대화도 또렷하셨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수야, 다음 주에 부산 가자. 자갈치 가서 회 먹고 오자. 이틀 뒤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합니다. 더 있습니까? 장례식장 빈소에 냉동장치나 드라이아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염습 담당자를 물으니까 장례식장 직원이 가족분들이 외부 업체를 따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박만수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장례 둘째 날 밤 고준혁 부회장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 잘 있지? 며칠만 더 버텨. 화장 끝나면 내가 직접 갈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영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정황만으로는 기사화할 수 없습니다. 물증이 필요해요. 박만수가 잠시 망설입니다. 무릎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회장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뭔데요?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최영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지금 당장 열어봅시다. 박만수의 손이 떨립니다. 가죽 가방의 낡은 지퍼를 천천히 엽니다. 안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색 가죽 수첩 하나가 나옵니다. 박만수가 수첩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고영달 회장의 자필이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만수야, 부탁한다. 박만수의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최영준이 수첩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이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원룸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박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화면에 폴더 3개가 뜹니다. 최영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박만수 옆에 앉습니다. 첫 번째 폴더부터 열어보죠. 박만수가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파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 송금 내역서, 호텔 영수증, CCTV 캡처 사진들. 최영준의 눈이 커집니다. 이거 마카오 카지노 아닙니까? 고준혁이 여기서 돈을 날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300억 가까이 되네요. 두 번째 폴더를 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서류, 계좌 이체 내역이 나옵니다. 최영준이 서류를 훑어봅니다. 페이퍼 컴퍼니네요. 고수진 명의로 되어 있고 강남 빌딩 3채를 사들였어요. 이건 명백한 부동산 투기입니다. 박만수가 세 번째 폴더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하나뿐입니다. 영상 유언, MP4. 박만수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틀어보시죠. 박만수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병원 가운을 입은 고영달 회장이 나타납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내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은 2024년 3월 22일이다. 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이 가방을 건네던 바로 그날입니다. 일주일 전인 3월 15일에 나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영준이 메모를 시작합니다. 치매 진단 전날인 3월 14일에 나는 고문 변호사 황재호에게 유언장을 맡겼다. 그 유언장에는 내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만수에게 남기는 말이 적혀 있다.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 아들 준혁과 딸 수진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박만수가 주먹을 움켜쥡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할 경우를 대비해 이 USB와 수첩을 만수에게 맡긴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만수야, 이 자료들을 황재호 변호사에게 전달해라. 부탁한다. 영상이 끝납니다.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박만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칩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최영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합니다. 이 자료들로 고준혁과 고수진의 비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감금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준혁이 전화로 말한 거기가 어딘지 찾아야겠네요. 그겁니다. 어디 요양원이나 별장 같은 데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인 9월 17일 오전 10시 3회그룹 본사 45층입니다. 고준혁의 부회장실로 68세의 백발 신사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고준혁이 책상에서 고개를 듭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황 변호사님? 예정에 없던 방문인데요. 황재호가 부회장실 가운데에 섭니다.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황재호가 봉투 겉면을 보여줍니다. 고영달 회장에 잡힐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치매 진단 전날인 3월 14일에 작성하셔서 저에게 맡기신 비밀 유언장입니다. 고준혁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유언장이요? 법적으로 49제 전에 유족들 앞에서 정식으로 개봉해야 합니다. 통보드리러 왔습니다. 고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황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유언장은 치매 진단 전날 작성되었습니다. 공증인 2명이 배석했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 능력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래도 부회장님,
저는 30년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따를 뿐입니다. 황재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49제 전에 유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개봉하겠습니다. 일정은 따로 연락드리죠. 황재호가 나가자마자 고수진이 부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황 변호사가 왜 와? 고준혁이 이마를 짚으며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비밀 유언장을 남기셨대. 황 변호사한테 맡겨놨다고. 고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 유언장?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데? 몰라.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고수진이 부회장실 안을 서성입니다. 알아내야 해.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어떻게? 고수진이 고준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오빠, 오태식 전무한테 연락해. 황 변호사를 매수하든 압박하든 해서 유언장 개봉을 늦춰야 해. 고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전무,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올라와. 그날 오후 3시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입니다. 황재호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서가 문을 엽니다. 변호사님, 삼해건설 오태식 전무님이 오셨는데요. 황재호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오태식이 들어옵니다. 50대 후반의 딱딱한 인상입니다.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오전무 무슨 일로? 오태식이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10억입니다. 황재호가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유언장 개봉을 한 달만 늦춰주십시오. 그 사이에 유족들이 합의를 볼 겁니다. 황재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전무. 네. 나는 30년간 영달이 형을 모셨어요. 황재호가 봉투를 오태식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 신의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태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해그룹을 적으로 돌리면 돌아가세요. 황재호가 문을 열어줍니다. 다음에는 약속 잡고 오시고요. 오태식이 이를 악물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날 저녁 7시 박만수의 원룸 앞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박만수가 인터폰을 봅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고영달 회장의 고문 변호사 황재호입니다. 박만수 씨 맞으시죠? 박만수가 급히 문을 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여기를? 유언장에 당신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재호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봅니다. 유언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만약 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반드시 만수에게 연락하라. 그가 내 곁에서 본 것들이 있다. 박만수의 눈이 커집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그리고 전 재산의 30%를 사회에 환원하고 당신에게 감사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한테요? 18년간 곁을 지킨 보답이라고 하셨어요. 박만수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변호사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만수가 USB와 수첩을 꺼내 황재호에게 보여줍니다. 영상 유언까지 재생합니다. 황재호가 영상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영달이 형이 이런 준비까지 해두셨구나. 변호사님, 회장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황재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장님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최영준 기자와 함께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감금된 장소를요. 박만수가 휴대폰을 꺼내 최영준에게 연락합니다. 밤 9시 박만수의 원룸에 3사람이 모입니다. 황재호, 박만수, 최영준. 테이블 위에 USB 자료를 출력한 서류 뭉치와 수첩,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최영준이 입을 엽니다.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허위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주치 윤정숙을 압박해서 증언을 확보합니다. 둘째, 회장님이 감금되어 있을 시설의 위치를 특정합니다. 황재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는 법적 고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생존의 물증이 확보될 때까지는 제출을 보류하고요. 좋습니다. 법조계 인맥을 통해 담당 검사가 누가 될지도 사전에 파악해 두겠습니다. 박만수가 지도를 펼칩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다녔던 장소들을 정리해 볼게요. 별장, 요양원, 휴양시설. 고준혁이 전화로 말한 거기가 어딘지 찾아야 합니다. 최영준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후배 기자한테 연락해서 강원도, 경기도 일대 무허가 사설 요양시설 리스트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좁은 원룸 안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 강남의 대형 병원입니다. 최영준이 접수대 앞에 섭니다. 내과 윤정숙 교수님 면담 가능할까요? 시사주간지 기자입니다.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윤 교수님은 오늘 진료 일정이 꽉 차서 면담이 어렵습니다. 급한 건인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최영준이 뒤로 물러섭니다. 병원 로비를 둘러봅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취재차 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취재 허가를 안 내주셨는데요. 나가주시죠. 보안 요원들이 최영준의 양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내보냅니다. 최영준이 병원 인근 카페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창가에 앉아 병원 출입구를 주시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저녁 7시 최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립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 나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윤정숙입니다. 최영준이 앞을 막아섭니다. 윤정숙 교수님이시죠? 윤정숙이 걸음을 멈춥니다. 누구세요?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 기자 최영준입니다. 고영달 회장의 사망 진단서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든 차 키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정숙이 급히 몸을 숙여 차 키를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윤정숙이 대답 없이 차로 달려갑니다. 급히 문을 열고 올라탑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최영준이 차량 번호를 메모합니다. 도망가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군. 그날 밤 11시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고수진이 서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저 고수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윤정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 이사님, 오늘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망 진단서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고수진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망쳤어요. 잘하셨어요. 고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윤 교수님, 잘 들으세요. 입 열면 7년 전 성모병원 수술실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환자가 수술 중에 죽었죠? 의료사고를 병원이랑 합의해서 은폐했잖아요. 그 기록 제가 갖고 있어요. 고 이사님, 대신 입 다물고 있으면 5억 원 더 드릴게요.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윤정숙이 자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위스키 병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잔에 위스키를 따릅니다. 손이 떨려 술이 흘러넘칩니다. 서랍을 엽니다. 허위 사망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고준혁에게 받은 10억 원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도 있습니다. 윤정숙이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엽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냅니다. 30년 전 의대 졸업식 때 아버지가 선물한 청진기입니다. 낡았지만 깨끗이 닦여 있습니다. 윤정숙이 청진기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같은 시각 박만수의 원룸입니다. 박만수가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회장을 모시고 다녔던 장소들의 빨간 점을 찍습니다. 용인 별장, 가평 휴양시설, 춘천 요양원. 고준혁이 거기라고 했어. 거기가 어디지? 휴대폰이 울립니다. 최영준입니다. 박 기사님, 윤정숙 교수 만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압박을 계속해야죠. 그리고 후배한테 무허가 요양시설 리스트 구하라고 해놨는데 내일쯤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수가 전화를 끊고 다시 지도를 봅니다. 문득 기억이 떠오릅니다. 작년 겨울 회장을 모시고 강원도로 갔던 날입니다. 만수야, 여기 공기 좋다.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홍천 쪽 산골이었습니다. 길이 험해서 한참을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홍천. 박만수가 지도에서 홍천군을 찾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다음 날인 9월 19일 오전,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 편집국입니다. 최영준이 후배 기자 이수연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수연이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선배, 강원도랑 경기도 일대 무허가 사설 요양시설 리스트입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서 정보 모았어요. 최영준이 서류를 훑어봅니다. 몇 개나 돼? 강원도만 12곳이에요. 경기도는 20곳 넘고요. 맞네. 근데 선배, 제가 올린 글에 반응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 홍천군 쪽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쪽지를 보내왔어요. 연락 달라고. 최영준의 눈이 번뜩입니다. 연락처 줘봐. 이수연이 메모지를 건넵니다. 최영준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받네. 아무래도 일하는 중이라 그런가 봐요. 저녁에 다시 걸어봐야겠다. 그날 저녁 8시 최영준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받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조심스럽고 낮은 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 기자 최영준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쪽지 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실례지만 성함이 김말순이에요. 홍천군 서성면에 있는 청소런이라는 요양시설에서 일해요. 최영준이 펜을 집어듭니다. 청소런이요? 네.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시설이에요. 제보하실 게 있으신 거죠?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8월 22일부터요. 별관 2층 특별격리실에 신원 미상의 노인 한 분이 감금되어 있어요. 최영준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노인분은 면회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요. 식사도 원장 조만호만 직접 가져다 줘요. 얼굴은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요? 원장이 서울에서 양복 입은 남자를 만날 때마다 두툼한 봉투를 받아오거든요. 8월 말에 그 남자가 화장 끝나면 정리하러 오겠다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최영준이 펜을 놓습니다. 김말순 씨,
혹시 사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 노인분이랑 비슷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내주세요. 최영준이 고영달 회장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합니다. 10분 후 답장이 옵니다. 창문 너머로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키가 크고 흰 머리 노인이에요. 최영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김말순 씨, 내일 제가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시설 배치도랑 직원 교대 시간표 준비해 둘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최영준이 즉시 박만수에게 전화합니다. 박 기사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이에요. 9월 21일 새벽 2시 최영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공개 번호입니다. 최영준이 잠결에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말순이에요. 청소년에서 일하는. 최영준이 벌떡 일어나 앉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서울에서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또 왔었거든요. 원장이랑 한참 얘기하더니 봉투를 주고 갔어요. 최영준이 메모지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는데요. 장례 끝났으니까 슬슬 정리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최영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정리한다고요? 네. 원장이 언제요? 라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다음 주 안에라고 했어요. 다음 주 안에. 기자님, 저 무서워요. 혹시 그 노인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최영준이 시계를 봅니다. 새벽 2시 15분입니다. 김말순 씨, 내일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낮에 만날 수 있을까요? 오후 2시쯤 서성면 식당에서 만나요. 제가 준비해둔 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최영준이 박만수에게 전화합니다. 박 기사님, 지금 일어나세요? 네, 안 자고 있었어요.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다음 주 안에 회장님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리라뇨? 그게 무슨, 죽인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바로 홍천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새벽 5시 최영준이 황재호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님, 급한 상황입니다. 황재호가 잠에서 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요? 홍천에 있는 무허가 요양시설에서 제보가 왔습니다.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감금되어 있고 다음 주 안에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황재호가 침묵합니다. 잠시 후 단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황이면 검찰에 긴급 고발장을 넣을 수 있소. 경찰에 실종자 소재 확인 요청도 하겠소.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서 서류 작성에 들어가겠소. 오늘 중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지. 정호, 최영준과 후배 기자 이수연이 편집국에서 출발합니다. 30분 뒤 박만수도 자신의 낡은 아반떼를 몰고 뒤따릅니다. 오후 2시 30분 홍천군 서성면의 작은 식당입니다. 최영준과 이수연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김말순입니다. 최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김말순 씨죠? 최영준입니다. 김말순이 두리번거리며 앉습니다. 여기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금방 끝낼게요. 준비하신 거 있으시다면서요? 김말순이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청소년 배치도예요. 제가 직접 그렸어요. 최영준이 받아 들여다봅니다. 본관과 별관의 위치, 방 배치가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별관 2층 격리실이 여기예요. 김말순이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산 쪽을 향하고 있어요. 직원 교대 시간은요? 오전 8시, 오후 8시예요. 교대 시간에는 직원들이 본관에 다 모여요. 김말순이 메모지 하나를 더 내밉니다. 이건 원장 조만호 차량 번호예요. 검은색 그랜저. 최영준이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김말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해 주셔서. 김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3년간 거기서 일했는데요. 허가도 없이 어르신들 막대하는 거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노인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혹시 그 노인분 상태가 어떻던가요? 창문 너머로 얼핏 봤는데요. 많이 야위셨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랐고.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설 근처에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조심하세요. 원장이 성격이 험해요. 오후 4시 최영준과 이수연이 청솔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낡은 간판에 청솔원 요양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적이 드뭅니다. 최영준이 차에서 내립니다. 지역 매체 기자인데요. 노인 복지시설 실태 취재 중입니다. 안에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정문 경비원이 손을 내젓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는 출입 불가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요. 시설 안쪽에서 직원 3명이 나옵니다. 인상이 험악합니다. 여기 사유지예요.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취재 목적으로. 나가라니까요. 직원 하나가 최영준의 어깨를 밀칩니다. 최영준이 뒷걸음질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최영준과 이수연이 차에 올라탑니다.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야산 도로변에 차를 세웁니다. 선배, 저쪽 봐요. 이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도로변에 낡은 아반떼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박만수입니다. 최영준이 차에서 내려 박만수에게 다가갑니다. 박 기사님,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요. 저기가 청솔원이죠? 네. 안에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박만수가 차 트렁크를 엽니다. 망원 카메라를 꺼냅니다. 이걸로 찍어볼게요. 별관 2층 창문이 산 쪽을 향한다고 했죠? 네, 배치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만수가 카메라를 들고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나무 사이로 청솔원 별관이 보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경 창문에 빛이 반사됩니다. 박만수가 카메라 셔터를 연속으로 누릅니다. 잡았다. 창문에 흰 머리의 노인 한 명이 보입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만수의 손이 떨립니다. 연속으로 3장을 찍습니다. 저녁 7시 홍천읍 내의 허름한 모텔입니다. 3사람이 방 하나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박만수가 노트북에 카메라를 연결합니다. 촬영한 사진을 띄웁니다. 확대해 볼게요. 사진이 커집니다. 노인의 옆모습 윤곽이 드러납니다. 높은 콧대, 넓은 이마, 처진 귀. 최영준이 사매그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고영달 회장의 공식 사진을 엽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습니다. 이수연이 숨을 죽입니다.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박만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야. 최영준이 사진을 저장합니다. 이걸 황 변호사님께 보내야 합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밤 9시 박만수가 확대한 사진 3장과 비교 분석 자료를 황재호에게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황재호가 즉시 안면 인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밤 11시 전문가의 답변이 옵니다. 골격 유사도 85% 이상,
동일인일 가능성 높음. 황재호가 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찰 담당 검사에게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입니다. 담당 검사 박정호가 황재호의 고발장과 추가 증거들을 긴급 검토합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USB 자료 사본, 영상 유언 사본, 장례식장 정황 증거, 제보자 진술 요약, 그리고 망원 사진과 안면 인식 전문가 의견서. 박정호 검사가 수화기를 듭니다. 강원도 홍천경찰서 연결해 주세요. 긴급 합동 단속 요청 건입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의 고급 빌라입니다. 윤정숙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충혈된 눈, 초췌한 피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봅니다. 옷장을 엽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선물한 청진기를 꺼냅니다. 목에 걸어봅니다.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서류를 바라봅니다. 허위 사망 진단서 사본. 고준혁에게 받은 10억 원 입금 내역. 윤정숙이 2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을 나섭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입니다. 윤정숙이 접수대 앞에 섭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정숙입니다. 고영달 회장의 주치의였습니다. 윤정숙이 봉투를 내밉니다. 고영달 회장의 사망 진단서는 허위입니다. 고준혁과 고수진의 지시와 뇌물, 그리고 협박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눈이 커집니다. 잠시만요. 담당 검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30분 후 윤정숙이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담당 검사 박정호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윤정숙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고영달 회장은 8월 20일 기준 생존 상태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망 진단서는 고준혁의 지시로 8월 20일자로 작성된 허위 문서입니다. 대가가 있었습니까?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제가 은폐한 의료사고 기록을 빌미로 고수진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윤정숙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사망 진단서 사본과 입금 내역입니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박정호 검사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봅니다. 오전 11시 윤정숙의 자수와 진술 내용이 검찰 내부를 통해 황재호에게 전달됩니다. 황재호가 즉시 홍천의 최영준에게 전화합니다. 최 기자, 주치의가 자수했소. 허위 사망 진단서라고 인정했소. 최영준이 숨을 들이킵니다. 정말입니까? 검찰이 오늘 중으로 움직인다고 하오. 이제 끝이 보이오. 최영준이 옆에 있는 박만수에게 전화기를 내밉니다. 박 기사님 들으세요. 박만수가 전화기를 받아듭니다. 변호사님? 만수 씨,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회장님을 구할 수 있소. 박만수가 전화를 끊습니다. 모텔 창문 너머로 청소런 방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갑니다. 9월 22일 오후 2시 강원도 홍천 청소런 앞입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 25명이 차량 6대에서 내립니다. 박정호 검사가 수색영장을 들고 정문으로 다가갑니다. 검찰입니다. 수색영장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무전기를 듭니다. 원장님, 검찰이랑 경찰이 왔는데요. 잠시 후 정문이 열립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설 원장 조만호가 사무실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영장 보여주세요. 박정호 검사가 영장을 내밉니다. 감금 및 불법 감시 혐의로 수색영장 발부됐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조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감금이라니요, 무슨 소리. 조만호 씨, 당신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 2명이 조만호의 양팔을 잡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5명도 차례로 체포됩니다. 수사관 8명이 본관을 지나 별관으로 향합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복도 끝에 철제문이 보입니다. 특별 격리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문고리를 잡아당깁니다.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잠겼습니다. 소방 장비 가져와요. 소방대원들이 절단 장비를 들고 올라옵니다. 쇠톱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5분이 지납니다.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병원용 침대가 보입니다. 그 위에 쇠약한 노인 1명이 누워 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고영달. 수사관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동행한 검찰 수사관이 노인의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대조합니다. 확인됐습니다. 3회그룹 고영달 회장 맞습니다. 응급의료진이 달려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합니다. 수액 투여에 들어갑니다. 혈압 80에 50입니다. 위험 수준이에요. 헬기 불러야 합니다. 의료진이 무전기를 듭니다. 의료 헬기 요청합니다. 환자 상태 위중. 청소년 정문 밖 야산 도로변입니다. 박만수가 차 안에서 시설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영준과 이수연이 옆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의료 헬기가 시설 뒤편 공터에 착륙합니다. 박만수가 차에서 내립니다. 회장님, 들것에 실린 노인이 헬기로 옮겨집니다. 헬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서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최영준이 박만수의 어깨를 잡습니다. 박 기사님, 해냈습니다. 회장님 구했어요. 박만수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서울 3회그룹 본사 45층입니다. 고준혁이 부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급히 문을 엽니다. 부회장님, 검찰이 왔습니다. 고준혁이 고개를 듭니다. 뭐? 문이 벌컥 열립니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들이닥칩니다. 고준혁 씨,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고준혁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책상 서랍에 손을 뻗습니다. 수사관이 재빨리 제지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사관 2명이 고준혁의 양팔을 잡습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나를 누구로 보고. 이거 풀어. 감금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입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죠. 고준혁이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갑니다. 동시에 부회장실 전체에 압수수색이 시작됩니다. 서류 캐비닛이 열립니다. 컴퓨터가 압수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의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고수진이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잠깐만요. 고수진이 현관문을 엽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습니다. 고수진 씨 맞으시죠? 고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무슨 일이죠? 긴급 체포 영장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잠깐요.
저 변호사 불러야. 동행하시면서 연락하세요. 수사관들이 고수진을 둘러쌉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고수진이 비틀거리며 끌려 나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 6시 3회그룹 본사 정문 앞입니다. 취재진 50여 명과 카메라 20여 대가 몰려 있습니다. 검찰 호송차가 나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고준혁이 수갑을 찬 채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호송차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 속보 자막이 뜹니다. 3회그룹 회장 생존 확인, 장남 장녀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 밤 9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고영달 회장이 수액과 영양제 투여를 받고 있습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병실 앞에서 담당 의사를 만납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한 달간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의사가 차트를 넘깁니다. 수액 투여로 회복 중이긴 한데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의식은 또렷합니까? 네, 지금은 명료합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황재호가 병실로 들어갑니다. 고영달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영달이 형. 황재호가 침대 옆에 앉습니다. 재호야 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형, 다 끝났어요. 준혁이랑 수진이 체포됐어요. 회장이 눈을 감습니다. 한참 말이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 알고 있었어. 그래서 준비해뒀지. 근데 막상 당하니까.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만수는? 만수 어디 있어? 지금 오는 중이에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박만수가 들어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회장님. 박만수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회장이 떨리는 손을 뻗어 박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만수야 고맙다. 회장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화장터에서 제가 됐을 거야. 박만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18년간 네 하나는 믿었다. 내 자식들보다 네가 나았어. 회장의 손이 박만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됐다. 수고했어. 병실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가을밤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듭니다. 회장 구조 8일 후인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기자회견장에 기자 150명과 카메라 50여 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휠체어에 앉은 고영달 회장이 나타납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회장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수척합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휠체어가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크 앞에 섭니다. 황재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3회그룹 고영달 회장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황재호가 뒤로 물러납니다.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당깁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나 고영달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만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입으로 직접 말하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자들이 펜을 들어 올립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회장의 얼굴을 비춥니다. 8월 초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나한테 왔어요. 아버지, 요양치료 좀 받으시죠.
좋은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회장이 잠시 숨을 고릅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뺏겼어요. 밖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탄식이 흐릅니다. 그 방에서 한 달을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칠 뒤에 알았습니다. 내 주치의가 허위 사망 진단서를 썼다는 걸. 내가 죽은 걸로 되어 있더군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모래주머니를 넣은 빈관으로 3일장을 치렀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에 재계 인사들이 다 왔다면서요? 쓴웃음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화장까지 끝내고 나서 나를 조용히 자연사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막았습니다. 회장이 기자회견장 한쪽을 바라봅니다. 구석에 박만수가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만수야, 이리 와라. 박만수가 고개를 듭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회장님, 저는 올라와. 박만수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박만수의 손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쏠립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방향을 틉니다. 18년간 내 곁을 묵묵히 지킨 운전기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관을 막아서고 회장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렀던 자들은 돈 앞에서 아비를 죽이려 했습니다. 회장이 박만수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남이라 천대받던 운전기사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정적이 흐릅니다. 몇몇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회장이 마이크에서 손을 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자녀분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십니까? 회장이 잠시 침묵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법대로 처리되어야죠. 또 다른 기자가 질문합니다. 삼해그룹 경영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이 30분간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황재호 변호사, 최영준 기자, 그리고 제보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회장이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특히 만수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기자회견이 끝납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됩니다. SNS에서는 반응이 폭발합니다. 2주 전 박만수를 조롱했던 댓글들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 해시태그 박만수 응원합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릅니다. 다음 날인 10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고준혁과 고수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고준혁이 수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습니다. 판사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피의자는 부친을 무허가 요양시설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고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인정합니다.
허위 사망 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합니까? 네. 판사가 서류를 넘깁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고수진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결과입니다. 두 남매가 서울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준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고수진은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구속 이틀 후 박만수에게 걸려있던 고소가 각하됩니다. 검찰 관계자가 황재호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건 각하 결정 났습니다. 고소인들의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로서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재호가 즉시 박만수에게 전화합니다. 만수 씨, 고소 각하됐소. 이제 당신한테 씌워진 혐의 다 벗겨졌소. 박만수가 한참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내가 고준혁하고 고수진한테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로 맞고소장 넣었소. 끝까지 가야지. 삼해그룹에도 폭풍이 몰아칩니다. 주가가 기자회견 당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만에 35%가 빠집니다. 계열사 대표이사 3명이 사퇴합니다. 임원 9명도 줄줄이 물러납니다. 금융감독원이 삼해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긴급회계 감사에 착수합니다.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이 특종 기사를 발행합니다. 제목은 빈관의 진실 삼해그룹 회장 감금 사건 전말입니다. 40페이지 분량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발행 첫날 온라인 조회수 700만을 돌파합니다. 발행 부수 15만 부가 일주일 만에 완판됩니다. 10월 14일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입니다. 고영달 회장이 병실에서 화상으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이사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합니다. 박만수를 삼해그룹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건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회장이 화면을 바라봅니다. 만수야, 이제 당당하게 일해라. 네 능력껏. 박만수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가 어머니 김순자가 입원한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면회실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김순자가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합니다. 뭔데? 저 이사가 됐어요. 삼해그룹 재단 이사요. 김순자의 눈이 커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수고했으다. 박만수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김순자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급히 달려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박만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김순자의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어머니, 어머니. 김순자가 휠체어에서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박만수가 급히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김순자가 쓰러진 직후 요양원 당직 의사가 달려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5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김순자가 들것에 실립니다. 박만수가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어머니.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합니다.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향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김순자가 급히 처치실로 옮겨집니다. 박만수가 뒤따라가려 합니다. 간호사가 막아섭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만수가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습니다.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40분이 지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처치실에서 나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만수가 벌떡 일어납니다. 네, 제 어머니예요. 어떻습니까?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5년 전 뇌졸중 부위에서 재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재출혈이요? 출혈량이 30ml 이상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술이요? 어머니가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면 더 위험해요. 지금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박만수가 펜을 잡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집니다. 서명을 마칩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예상됩니다. 김순자가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박만수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밤 10시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박만수는 화장실 한 번 가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습니다. 시계만 바라봅니다. 새벽 2시 20분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수술복을 입은 담당 의사가 나옵니다. 박만수가 달려갑니다. 어머니 어떻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립니다. 출혈 부위 지혈은 성공했습니다. 박만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네, 뇌부종이 심합니다. 의식 회복 여부는 72시간 이후에나 알 수 있어요. 박만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집니다. 회복하더라도 좌측 뇌 손상으로 언어 기능 상실과 우측 반신 마비가 예상됩니다. 말을 못하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겁니다. 박만수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입니다. 박만수가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김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깜빡거립니다. 박만수가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만수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기계음만 울립니다. 어머니, 제가 이사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돈 걱정 없어요. 좋은 병원으로 모실 수 있어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셔야 해요. 네. 오전 8시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보호자분,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요. 규정상 안 됩니다. 오후에 다시 오세요. 박만수가 어머니의 손을 놓습니다. 천천히 중환자실을 나섭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회그룹 본사 38층 대회의실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부재 시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고영달 회장의 건강 악화와 장남 장녀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발언합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너 가족에게 맡길 수 없어요. 고준혁파로 분류되는 상무가 반박합니다.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위험합니다. 회장님 건강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이 시끄러워집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입니다. 고준혁이 변호인 접견실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부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고준혁이 이를 악무입니다. 오태식한테 연락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 문제를 정리하라고. 이사회에서 내 편을 규합해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라고. 유 원장 무효 소송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 전날 썼다고 해도 이미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 의사 능력 흠결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오태식이 고준혁파 임원 7명을 규합합니다. 황재호 변호사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회장이 치매 진단 전날 작성한 유 원장이라 해도 당시 이미 인지 기능 저하가 있었으므로 의사 능력 흠결로 무효. 황재호가 내용 증명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10월 17일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입니다. 박만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박만수가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갑니다. 김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박만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김순자가 입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옵니다. 의식은 회복했지만 좌측 뇌 손상으로 언어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도 완전히 마비되었고요.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알아요.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다가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복도로 나갑니다.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 85만 원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월 1,200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많이요?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시니까요. 간병비까지 하면 더 나옵니다. 박만수가 병원 로비의 ATM 앞에 섭니다. 카드를 넣고 잔액을 조회합니다. 화면에 숫자가 뜹니다. 380만 원. 박만수가 화면을 한참 바라봅니다. 재단이사 급여는 11월 25일에 첫 지급 예정입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은행을 찾아갑니다.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소득 증빙이 불충분하고 기존 소액 채무가 있어서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박만수가 은행을 나섭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십니다. 결국 어머니가 기존에 입원해 있던 요양원의 보증금을 중도 해지합니다. 2,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 황재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만수 씨,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소?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전 증세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소. 의사가 일주일 내로 임종하실 수 있다고 하더군. 박만수의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시오.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소. 전화를 끊습니다. 박만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와 회장님, 두 사람 사이를 오가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어머니 병실, 낮에 회장님 병실, 저녁에 다시 어머니 병실, 영등포와 강남 사이를 하루에 3번씩 택시로 오갑니다. 택시비만 하루 1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10월 19일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입니다. 박만수가 고영딸 회장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얼굴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습니다.
박만수가 침대 옆에 섭니다. 회장님, 만수입니다. 회장이 눈을 뜹니다. 박만수를 알아봅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만수의 손을 잡습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박만수가 귀를 가까이 대갑니다. 만수야, 고맙다. 회장님, 내 어머니 잘 모셔라. 회장의 눈이 다시 감깁니다. 박만수가 병실을 나옵니다. 복도 의자에 앉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서울의료원입니다. 보호자분, 어머님 뇌부종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하니 빨리 와주세요.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택시를 잡으러 뛰어갑니다. 서울의료원에 도착합니다. 박만수가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갑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뇌부종이 재악화되었습니다. 수술은요? 다시 수술하면. 의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환자분 체력상 2차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약물 치료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박만수가 벽에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들어갑니다. 김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박만수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만수예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머니, 버텨주세요. 제발이요.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황재호 변호사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중으로 마지막 의사를 공식 녹음하고 싶어 하신다. 당신에게 직접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 가능하면 와달라. 박만수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다시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요. 어머니 상태가 변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1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입니다. 박만수가 병실 앞에 도착합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녹음기를 든 법무사와 사매그룹 사회이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만수 씨 왔소? 네, 어머니가 위중해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알겠소. 들어가시죠. 병실 문이 열립니다. 고영달 회장이 침대에 30도 각도로 일으켜 세워져 있습니다. 산소 튜브를 끼고 있습니다. 얼굴은 일주일 전 기자회견 때보다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만수야, 왔구나. 회장님. 박만수가 침대 옆에 섭니다. 황재호가 녹음기를 켭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녹음을 하는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이다. 나 고영딸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최종 의사를 밝힌다. 법무사가 녹음기를 회장 가까이 가져갑니다. 지난 3월 14일 작성한 비밀 유언장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회장이 숨을 고릅니다. 전 재산의 30%를 삼해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한다. 박만수에게 감사금 5억 원을 지급한다. 이 돈은 그의 어머니 병원비와 노후 생활에 쓰이기를 바란다. 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매그룹의 경영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준혁과 고수진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이익이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을 황재호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한다. 황재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준혁과 고수진이 제기할 수 있는 유언장 무효 소송에 대비하여 오늘
이 녹음이 내 최종 의사임을 분명히 한다. 회장이 잠시 멈춥니다. 나는 치매 진단 전날 유언장을 작성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 녹음이 계속됩니다. 회장이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만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만수가 침대 가까이 다가갑니다. 만수야, 18년간 고마웠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화장터에서 쟤가 됐을 거야. 회장님, 미안하다. 내 때문에 미친놈 소리 듣고 고생시켜서. 박만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내 어머니 잘 모시고 내 인생 살아라. 회장의 떨리는 손이 박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약속해라. 어머니 잘 모신다고. 약속합니다, 회장님. 됐다. 이제 됐어. 회장의 손이 떨어집니다.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황재호가 녹음을 멈춥니다. 녹음 끝났습니다. 공증인 자격으로 녹취록 작성하겠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황재호가 박만수에게 다가옵니다. 만수 씨, 회장님 유지대로 5억 원은 장례 직후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태식이 제기하려는 유언장 무효 소송은 오늘 녹음으로 막을 수 있소. 걱정 마시오. 박만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섭니다. 다시 택시를 잡습니다. 서울의료원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랗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뜻입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나흘 후인 10월 25일 새벽 3시 47분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입니다. 고영달 회장이 신부전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망입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임종을 지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같은 날 오전 박만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만수 씨, 회장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소. 박만수가 어머니 병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를 돌아봅니다. 김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만수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갑니다.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대요. 김순자가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병인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병원을 나섭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합니다. 고영달 회장의 두 번째 장례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장례입니다. 장례식장에 재계 인사 300여 명, 정치인 50여 명, 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조문합니다. 한 달 전 가짜 장례와는 다릅니다. 박만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빈소 앞에 섭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다가옵니다. 만수 씨, 이쪽으로 오시오. 상주석 바로 옆자리로 안내합니다. 여기 앉으시오. 회장님 유지요. 박만수가 자리에 앉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갑니다. 몇몇은 박만수를 알아보고 눈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그 운전기사시죠? 대단하십니다. 박만수가 묵묵히 고개를 숙입니다. 장례 3일째인 10월 27일 고영달 회장의 관이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박만수가 관 옆에 섭니다. 연구차까지 동행합니다. 한 달 전 자신이 막아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립니다. 연구차가 출발합니다.
박만수가 차를 바라봅니다. 회장님, 편히 가세요. 장례 다음 날인 10월 28일 유 원장 공식 개봉 자리입니다. 삼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황재호 변호사가 봉인된 유 원장을 들어올립니다. 지금부터 고영달 회장님의 유 원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봉인을 뜯습니다. 유 원장을 펼칩니다. 낭독이 시작됩니다. 전 재산의 30%인 약 2조 1천억 원을 삼해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한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박만수에게 감사금 5억 원을 지급한다. 박만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박만수에게 전하는 편지가 있다. 황재호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박만수에게 건넵니다.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요. 박만수가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냅니다. 회장의 자필입니다. 만수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18년간 내 덕분에 나는 사람 구경을 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줬다. 글자가 흐려집니다. 이 돈으로 평생 내 어머니 걱정 없이 모셔라. 고영달. 박만수가 편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유 원장 개봉 직후 오태식이 준비하던 유 원장 무효 소송이 무산됩니다. 10월 21일자 회장의 최종 녹음 의사와 공증 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태식 측 법무법인이 잦은 철회를 통보합니다. 동시에 검찰이 오태식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추가 수사합니다. 11월 초 오태식을 포함한 고준혁파 임원 5명이 추가 구속됩니다. 박만수가 회장에게 받은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로 책정합니다. 강남의 전문 재활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합니다. 10년치 비용을 선납하시겠다고요? 네, 어머니를 최고로 모시고 싶습니다. 11월 초 김순자가 서울의료원에서 강남의 전문 재활요양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새 병원의 담당 의사가 설명합니다. 24시간 전문 간병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면 의사소통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2주 후 김순자의 상태가 안정을 찾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면회를 온 박만수를 알아봅니다.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쥡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웃어 보입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같은 시기 삼해그룹 이사회가 열립니다. 회장 유고에 따른 신임 경영진 선임이 의결됩니다. 외부 영입 전문 경영인 정태준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박만수는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서 첫 정기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리가 있습니다. 박만수 상임이사. 박만수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영달 회장 일주기인 2025년 10월 25일입니다. 삼해그룹이 달라졌습니다. 전문 경영인 정태준 대표 체제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가 사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투명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계와 언론의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만수는 3회 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로 1년을 보냈습니다.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재단 예산 500억 원을 집행하여 전국 1만 2천 명의 어르신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박만수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입니다. 면회실에 고준혁이 앉아 있습니다. 수혜 차림입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만수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비닐봉지를 내밉니다. 매점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이랑 과자, 속옷도 넣었습니다. 고준혁이 봉지를 받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습니다. 1년 전 첫면회 때는 달랐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 와. 꺼져. 고준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면회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준혁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밥은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어. 건강은요? 괜찮아. 면회 시간이 끝나갑니다. 박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달에 또 오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고준혁이 작게 말합니다. 다음에 또 와라. 박만수가 멈춥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네, 또 오겠습니다. 청주여 자교도소입니다. 면회실에 고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습니다.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만수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고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왜 오는 거야? 우리 비웃으러 오는 거야? 승자의 여유야? 박만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이 그래도 두 분 걱정하셨습니다.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들이라고. 고수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밥은 먹고 있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고수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면회실을 나가려 합니다. 박만수가 봉지를 내밉니다. 책이랑 비타민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고수진이 멈춥니다. 봉지를 받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매번 봉지는 받아갑니다. 2025년 4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신문의 날 기념식입니다. 시사주간지 진실과 사람의 최영준 기자가 탐사보도 부문 대상을 수상합니다. 최영준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트로피를 받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이 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객석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외쳤던 운전기사 박만수 씨입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박만수를 가리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박만수가 머쓱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청소년 제보자였던 김말순도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시설 폐쇄 후 6개월간 실직 상태였습니다. 3회 사회공헌재단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강동구의 정식 허가 노인 요양시설에 정규직 간병인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박만수가 직접 채용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전입니다. 박만수가 강남의 재활요양병원을 방문합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 나갈까요? 김순자가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마비되지 않은 왼손이 움직입니다. 박만수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 뒤편 공원으로 나갑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걷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떨어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합니다. 김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걷다가 김순자의 왼손이 움직입니다. 박만수의 손을 꼭 쥡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산책을 마칩니다. 박만수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복지 차량에 싣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공원묘원으로 향합니다. 고영달 회장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묘소에 도착합니다. 비석의 3회그룹 창업주 고영달
1946-2024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석 아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회장의 생전 좌우명입니다. 묘소 주변에 노란 국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박만수가 어머니 휠체어를 묘소 앞에 세웁니다. 비석에 붙은 낙엽을 털어냅니다. 마른 꽃을 치우고 새 국화를 꽂습니다. 18년간 회장을 모시던 때처럼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회장님 다녀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김순자가 휠체어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애씁니다. 박만수가 귀를 가까이 대갑니다. 김순자가 온 힘을 다해 말합니다. 잘했다. 1년 전 쓰러지기 전날 면회실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묘소를 내려오는 길입니다. 박만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삼해그룹 신임 CEO 정태준의 비서입니다. 이사님, 내일 재단 이사회에서 논의할 신규 사업건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공원묘원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성이 차 옆에 서 있습니다. 삼해그룹 신임 CEO 정태준입니다. 정 대표님? 정태준이 다가옵니다. 박 이사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회장님 묘소에 인사드리러 왔다가 이사님 차가 보여서요. 정태준이 휠체어에 앉은 김순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삼해그룹 정태준입니다. 김순자가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정태준이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박 이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단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 사업 있잖습니까? 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예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박만수의 눈이 커집니다. 1천억이요? 이사님이 직접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간 지켜봤는데 이사님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박만수가 어머니 휠체어를 잡은 채 잠시 생각합니다. 묘소 방향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정태준이 손을 내밉니다. 박만수가 그 손을 잡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차장을 걷습니다. 사업 방향과 예산 계획을 논의합니다. 뒤에서 간병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탄 김순자가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2025년 12월 삼해그룹 본사 1층 로비입니다. 검정색 제네시스 EQ900 한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만수가 18년간 몰았던 차입니다. 회장의 마지막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옆에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회장에 잡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차의 마지막 운전자는 진심으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마이너스 고영달. 전시된 차량 앞에서 삼해그룹 신입사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박만수가 로비를 지나갑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저분이 그 운전기사 출신 재단 이사님이시래. 진짜? 뉴스에서 봤던 분? 동료들이 고개를 돌려 박만수를 바라봅니다. 몇몇은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박만수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듯 로비를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단 사무실이 있는 12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에 전시된 검정색 세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에 동판도 보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만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대기하며
한 사람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받은 것은 월급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수야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정신 이상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끝까지 진실을 외쳤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고 고영달 회장은 말했습니다. 300억을 탕진한 아들보다 재산을 빼돌린 딸보다 월급쟁이 운전기사가 더 가족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박만수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